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최명희 씨, 79살입니다.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집을 사줬고 작은아들 사업할 때 돈을 댔습니다. 손주들 태어나면 밤낮으로 봐주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 식사 차렸습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 것은 다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명희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명희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이 없다고? 큰아들 결혼할 때 사준 집이 방 4개짜리였습니다. 안방, 아이들 방 2, 그리고 서재 하나. 명희 씨는 그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릴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요. 서재를 비우면 되는데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희 씨에게 자기가 불편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산 게 아들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지만 자기가 불편해지면 치워버려야 할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 전화를 끊고 명희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년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기 차례가 되면 아무도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해줄수록 복은 떠날까요? 왜 베풀수록 나는 가벼워질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방법이 틀렸구나. 이제라도 바꿔야겠구나. 60 넘어서 이걸 모르면 남은 인생도 다 뺏깁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베풀어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70년을, 8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왜 더 외롭습니까? 베푼 사람이 왜 더 가난합니까? 희생한 부모가 왜 더 버림받습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탓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주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을 지키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마워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가능해 보이니까 찾습니다. 당신이 가능해 보이는 사람, 뭔가 해줄 수 있어 보이는 사람, 거절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되는 순간 부탁이 몰립니다. 요구가 늘어납니다. 기대가 커집니다. 가능해 보이면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복은 그렇게 떠나갑니다. 복도 그릇입니다. 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넘친 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닥에 쏟아집니다. 사라집니다. 복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면 당신의 복그릇은 비어갑니다. 그리고 비어간 그릇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 잘해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나?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 잘못됐을 리 없고 남을 도운 일이 나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결과를 봐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잘해준 사람들,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까? 당신이 평생 베푼 사람들, 지금 당신을 챙깁니까? 당신이 평생 희생한 자식들, 지금 당신을 모십니까?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는 게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의 관계는 필요할 때만 이어질 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박영수 씨, 73. 평생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영수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줘.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영수 씨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누가 왔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던 친구들,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뒤 친구 한 명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최동철, 2년 전에 80만 원 빌려간 친구입니다. 아직 안 갚았습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아, 영수야. 아팠다며? 몰랐네. 근데 말이야. 영수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 나올지. 나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영수 씨는 그제야 봤습니다. 이 사람 눈빛에 미안함이 없다는 걸, 고마움도 없다는 걸, 그냥 영수는 원래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생각뿐이라는 걸. 영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동철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영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동철은 잠깐 멈칫하더니 곧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웃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영수 씨가 뭔가 해줄 수 있어서 만들어진 관계였습니다. 영수 씨가 거절하는 순간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편하면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편해서입니다. 당신한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입니다.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남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 진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댓글로 숫자만 적어보세요. 0, 1, 2. 그 숫자가 현실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다 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대신 살아주는 것이다. 이건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정미란 씨, 70.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외아들이니까 더 애지중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 3개를 보냈고 중학교 때는 과외를 붙였고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었습니다. 미란 씨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내가 고생하는데 엄마가 이것도 못 해주겠니? 아들이 30에 결혼했습니다. 미란 씨는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3천만 원. 나중에 여유되면 갚으면 돼.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미란 씨가 손주를 봐줬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란 씨가 쓰러졌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갑자기 이래서.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애 못 봐주시는 거예요? 미란 씨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봐주시면 우리가 애 맡겨야 하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70만 원이래요. 그리고 엄마 아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된대요. 그럼 언제쯤 괜찮아지세요? 미란 씨는 그때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걱정하는 건 돌봄 비용이라는 것을. 미란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겁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면 대신 해결해줬고, 아들이 불편해하면 대신 감당했고, 아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모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모릅니다. 책임지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엄마한테 의지하는 법만 압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대신 살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성장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파도 그 아픔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요. 효도는 기대하는 순간 당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은 효도하지 않습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무너집니다. 이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놔주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게 하세요. 손주는 손주 부모가 키우게 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진짜 복은 베푸는 데 있지 않고 경계를 세우는 데 있다. 한기철 씨, 76, 평생 동네 봉사모임 회장으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이사한다고 하면 트럭을 빌려서 도와줬습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병문안을 갔습니다.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십시일반 모금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 씨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기철 씨는 그제야 모든 걸 멈췄습니다. 모임 활동도 이웃 돕기도 다 멈추고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전화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누가 하죠? 회장님이 보통 하셨잖아요. 회장님, 김할머니가 입원하셨는데 병문안 가실 분이 필요한데요. 기철 씨는 그 순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던 일이 안 되는 걸 걱정하는구나. 기철 씨는 그때 처음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기철 씨는 아내를 6개월 간병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계를 세우고 살겠다.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이웃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내 힘이 닿는 범위에서만 도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김할아버지 이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회장님, 이번 달 후원금 좀 더 내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제 형편이 어려워서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기철 씨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 혹시 가능하세요? 기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존중도 없다. 당신이 모든 걸 다 들어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복도 똑같습니다. 복은 무조건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그릇 안에서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릇이 넘치면 복도 넘쳐서 사라집니다.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베풀 때 복은 당신 곁에 머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복은 지켜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 오늘부터 아니요를 연습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거절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제 몸이 우선이라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건 제가 대신해 드릴 일이 아니라 당신이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 이 3가지 문장만 외우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쓰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그 죄책감을 견뎌내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둘, 자식의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세요. 손주 봐주는 것,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반찬해주는 것, 이제 줄이셔도 됩니다. 용돈 주는 것, 이제 끊으셔도 됩니다. 전부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횟수와 범위를 줄이자는 겁니다. 자식들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섭섭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셋, 당신의 시간을 지키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든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내주지 마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넷,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쉬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쉬는 게 나중을 위한 투자입니다. 5, 관계를 정리하세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이제 놔주세요. 당신이 편해서 찾는 사람, 이제 거리를 두세요. 당신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복은 돌아옵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베풀어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베푼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희생한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당신의 복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명희 씨는 결국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아들 집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처음엔 서러웠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 눈치 안 봐도 됐습니다. 며느리 비위 안 맞춰도 됐습니다. 손주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자기 시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자식한테 매여 산 거였구나.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복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이 당신을 지킬 때 당신 곁에 머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셨다면 이 이야기는 성공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의 말버릇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알면 당신의 복을 뺏으려는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까지 이어서 들으시려면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복을 지키는 말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복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로도